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책에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나와 있냐면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불평등이 나와 있고요. 성불평등. 그 다음에 빈곤의 현상 이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뒤에까지 다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이 사회적 소수자를 위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 마이너리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의 반대가 뭐겠어요? 그렇죠. 메이저리티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얘는 소수, 여기는 다수 뭐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회적 소수라고 하는 것은 수의 많고 적음을 얘기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은 수적 개념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를 들어 보면 미국 사회에서 흡인은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 정확하게는 선생님이 뭐 자료를 보진 않았지만 한 4천만에서 6천만 정도 되는 것 같고 유대인은 한 600만 명 된다고 해요. 누가 많아? 흑인이 뭐 10배 가까이 많죠. 근데 미국 사회에서 누가 메이저예요? 유대인이 메이저. 흑인은 마이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사회적 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아마 약자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신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그 특정한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적 개념이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는 누가 있을까? 오늘 아마 장애인들 요새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동성애자, 동성애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요즘엔 뭐 결혼 이주 여성들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여기에 있을 수 있겠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뭐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면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나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요건은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식별의 가능성이에요. 식별의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척 보면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흑인,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는 좀 다르지만 미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의 대표적인 게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카 출신인데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아시안 계통 이런 사람들인데 미국 사회의 어떤 와스프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아시죠? 화이트라는 거하고 앵글로색슨이라는 거하고 프로테스탄트가 미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메이저리티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이면서 앵글로색슨족 계열이면서 어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메이저리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흑인 같은 경우에는 척 보면 피부 색깔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마찬가지 장애인 그러면 뭐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척 보면 신체적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고 뭐 동남아에서 온 결혼 이주자라든가 이주 노동자 같은 사람들도 식별의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뭘 볼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가 없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제 차별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차별받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죠. 이것을 우리는 권력의 열쇠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국가를 운영하는 힘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의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힘으로 그 잘못된 세상을 바꿀 힘이 없고 그들은 차별받고 있고 어떤 첫 보면 구별이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것을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집합적 정체성이라는 말은 내가 그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사회적 소수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절대로 수의 적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의 134쪽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모든 사회 문제는 다 결국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해결 방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의식의 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특히 뭐 우리 사회에서는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요즘에 후천적 장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공장에서 다친다든지 교통사고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든가 운동을 하다가 또 뭐 어떻게 됐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차별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누구를 차별하고 하는 그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교육의 힘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을 시키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뭐 고등학교에서보다 훨씬 다문화 교육 같은 것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장애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같이 생활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개혁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제도 개혁을 들 수 있죠. 제도 개혁. 이건 이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어퍼머티브 액션인데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뭐 적극적 우대 정책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흔히 말하면 이제 이런 거를 쿼터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쿼터제, 일명 할당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 어떤 약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우선권을 주는 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 우대 정책이라고 하고 뭐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대학 입시 정원의 10%를 따로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아시안 계통의 미국인들에게 할당을 하죠. 정원의 90%를 할당을 해서 따로 전형을 해서 뽑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우리는 영어로 어퍼머티브 액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할당제로 쓰죠. 기업의 정원의 몇 퍼센트 아니면 뭐 선출직 공무원의 몇 퍼센트를 뭐 여성에게 할당한다든가 5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1.5%를 장애인에게 뭐 뽑도록 의무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아마 이게 대학 입시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 하버드 대학에 떨어진 백인 여성이 소송을 한 적이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950이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 백인 여성은 뭐 949점을 맞았다.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사실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도움을 받은 이 아시안 계통의 사람들은 커트라인이 900점이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대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949점을 맞은 내가 합격을 했을 텐데 이 아시안이라든가 히스패닉이라든가 뭐 이 흑인들에게 이런 우선적인 우대 조치를 취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가 차별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역차별의 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 역차별을 받았으니 이 제도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실제로 소송을 냈었고, 미국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그 백인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 다시 말해서 적극적 우대 정책은 무슨 정신에 맞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법과 정치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할 때 형식적 평등과 뭐가 있어요? 실질적 평등이 있잖아요. 근데 뭐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을 우리가 평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실질적 평등은 뭐라고 그랬죠? 기회균등이라는 말에서는 다 같은 말인데, 기회를 누구나 똑같이 준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란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누구나 똑같이 주는 것이 우리 평등이다 이런 개념인데, 실질적 평등의 개념은 뭐냐면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능력과 조건의 차이를 고려한 기회균등을 우리는 실질적 평등이라고 그래요. 실질적 평등. 그러니까 그 미국 법원의 판단은 바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은 무슨 정신에 부합하다? 실질적인 평등 정신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조건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뭐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2003년에 서울대 입시 최종 면접 문제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단원을 가르칠 때 내가 뭐라고 이 두의 차이를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100m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100m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게 스타트 라인이고 이게 피니시 라인이라고 치면, 자, A는 일반인, B는 이제 장애인, C는 세계 선수권자, 뭐 이렇게 예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100m 달리기 시합을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스타트 라인에서 같이 뛰는 게 이게 뭐야? 이게 형식적인 평등이죠. 왜냐면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이미 정해져 있어. 결과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죠. 항상 누가 1등 하겠어요? C가 늘 1등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A가 1등 할 것이고, B는 늘 꼴찌라니까. 이것은 언뜻 보면 기회를 똑같이 준 것 같지만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걸 형식적 평등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 평등이 되려면 후천적이고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서 기회를 줘야 되니까 어떻게 뛰게 하느냐? 어떻게 뛰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누가 뛰고 B가 뛰고, 그렇죠? 여기에서 누가 뛰고 A가 뛰고 여기에서 C가 뛴다면, 그러면 C에게 약간의 핸디캡을 주고 하는 것 같지만 달리기 시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늘 C가 이길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C를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내가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뭐 문제를 찍었다 이런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 학생이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문제를 보자마자 어땠다는 거야. 사회문화 시간에 공부하던 내용이 떠올랐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 학생이 실제로 붙었고, 그 집에서는 지금까지 나를 마치 사이비 교회 교주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예지력이 있냐? 근데 선생님이 무슨 예지력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대학 면접 문제를 비교해서 옛날에 인천시 사회과 선생님들 모임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교에서 보는 면접 문제의 67%가 사회문화에서 다루는 단원과 관련이 있다. 이런 건 옛날에 내가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문제를 보다 보면 어디서 들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또 옛날에 어떤 걸 맞춘 적도 있냐면 이런 거 맞춘 적이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청년이 놀러 왔다가 싱가포르 그 시에 있는 자동차를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가지고 이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이 미국 청년이 태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태형이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옛날 말로 우리나라는 곤장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청년이 곤장형을 선고받으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뭐라고 난리가 났냐면 야 이런 전 근대적인 법이 어디 있느냐. 21세기에 이게 문명의 시대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좀 했다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곤장으로 때리는 것이 이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느냐. 반문명적인 행위다 이래가지고 그냥 미국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런 압력을 가했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싱가포르는 그 리콴유라고 하는 그 옛날 그 총리가 법을 집행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 서울대 법대 문제에서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장이 맞느냐 싱가포르의 주장이 맞느냐.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와서 이 범법을 저질렀으니까 싱가포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너는 곤장을 맞아야 된다 이런 논리고, 미국의 논리는 이게 문명의 시기에 있는 전거대적인 어떤 이 법률 조항이니까 그러한 조항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걸 물어봤다 이거죠. 근데 그 학생은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문화상대주의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 이거. 문화상대주의라는 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할 때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가지고 그 사회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뭐로 흐른다고 그랬어?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로 흐른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그 둘의 차이는 보편적 가치의 훼손 여부라고 그랬잖아.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이 태형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이 태형은 뭐에 어긋나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야 한다. 만약에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 곤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싱가포르의 이 법률 조항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비난받아야 하고 그러한 곤장형을 처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내가 생각할 때는 엉덩이를 때리는 이 곤장 형벌이 생명의 존엄함을 다투는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말이 맞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붙었겠어, 떨어졌겠어? 당연히 붙었지, 걔는. 왜냐면 실제 대학에서 그 문제를 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얘가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사회문화 시간에 수업을 잘 듣다 보면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소수자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